다양한 나이,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 오로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슬기로운 지식 한잔 하실래요? 제1회 밀레니얼 세대가 바라본 밀레니얼 세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모여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됐네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잔 줄여서 오로지라는 저희 팟캐스트는 오늘 첫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 방송 컨셉에 대해 먼저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이후 패널분들 각자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인 밀레니얼 세대가 바라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컨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나이 및 다양한 전공 관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교양 방송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아직까지도 유명한 팟캐스트인 지대널밭과 같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얕게 설명해주는 인문학 팟캐스트인데요. 지대널밭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여러 주제를 다뤘겠지만 지대널밭은 조금 더 원론적이고 깊은 주제, 예를 들어 종교, 신비, 철학, 죽음 등에 관해 설명했다면 저희 팟캐스트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삶과 밀접한 부분, 예를 들어 정치, 교육, 공학, 젠더 이슈,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주제들만 다룬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소개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 오로지라는 이름을 나폴스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나폴스입니다. 이거 정할 때 저희끼리 막 카톡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모임의 특징, 주제를 잘 담아야 된다. 두 번째가 좀 이제 네이밍이 탁 꽂히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좀 다루니까 삼국지, 도라지, 이런 무슨 노다지 이런 지를 찾다가 이제 오로지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오로지에서 이제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으로 했는데 딱 한 잔. 가볍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담았다 해서 오로지로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있는 이름 같아요. 오로지요? 네.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의 생각이에요. 투표 결과 올표를 받고.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저희 패널분들 각자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닉네임과 관심 분야에 대해 각자 설명하고 이후 세 가지 해시태그를 바탕으로 각자를 표현해보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패널은 우선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마크이고요. 세상에 마크를 남기고 싶어서 마크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관심 분야는 국제 정치 쪽입니다. 저는 나폴스라고 하고요. 좀 긴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디를 지었어요. 이 이름을.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에서 두 개의 파가 있어요. 육지파와 제주도파가 있어. 그러니까 제주도파는 제주도를 지켜야 한다. 제주도에서 지켜야 돼. 이런 애들이고 육지파는 항상 이제 저 멀리 육지와 무트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파였는데 제가 육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 육지 나가고 말 거야.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읽다가 나폴레옹이 있더라고요. 나폴레옹이 이제 코르시카라는 작은 섬 출신이었는데 프랑스 본토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 나 저런 사람을 대야겠다 했는데 또 마침 키도 비슷했어. 한 160점 초반대라서 야 이거 아주 운명이다. 그래서 이제 나폴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 관심 분야는 이제 교육 쪽입니다. 저는 난나고요. 나나가 아니고 난나인데 눈누 난나에서 사실 처음 생각했어요. 원래 룰루랄라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눈누 난나? 거기서 난나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난 나야의 난나도 되고요. 또 사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그 달의 신이 있어요. 달의 신의 이름이 또 이제 난나입니다. 그래서 난나고요. 저의 관심 분야는 사실 되게 신변잡기적이라서 일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조금 더 전공이랑 연결된 거를 하면 이제 심리, 또 성평등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을 젠젠이라고 정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크를 세상에 찍는다, 달의 신.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하게 지었어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지었어요. 저도 멋있어 보이는 것 같다 찾아가지고 붙인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진짜 이름이랑 젠젠이라는 이름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냥 입에 좀 잘 달라붙고 귀여운 것 같아서 젠젠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저는 소비자 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전반적인 트렌드나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이만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닉네임을 짓게 된 이유가 평소에 노이만이라는 과학자를 제가 정말 존경해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이름인 이제 노이만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노이만이라고 지었고요. 저는 평소에 이제 공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직업도 기술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네. 좋지 않아요? 저도 그 깜짝 생각했어요. 꿀 떨어지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방송이 만약에 유명해진다면 노이만님의 팬이 가장 많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3가지 해시태그를 통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저를 표현하는 첫 번째 해시태그는 글로벌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녔는데요.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잠깐 살았었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해서 이곳저곳 배낭여행을 많이 다녔고요. 현재 하는 일도 글로벌 역량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글로벌인이라는 해시태그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현실적 이상주의자입니다.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제 인생이 약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현실적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실과 타협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극단적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낭만주의자입니다. 저는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정말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항상 생각해 왔고요. 낭만이 없는 세상은 정말 슬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항상 삶 속에서 낭만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나폴스고요. 네, 아까 자기소개했고 제 해시태그 아니고 해시태그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이 지속 가능성은 주체적으로 나의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모임,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주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환경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삶과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시태그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전적 위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전적인 성격이기도 하고요. 위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도전적 위트, 즉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 한 50%는 잘 편집할 거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제 도전적으로 위트를 날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초딩교사라고 했어요. 제 직업이 초등교사이기도 하고요. 초등이 아닌 초딩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약간 초딩스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더 초딩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아이들을 접근해야 된다. 초딩스럽게 아이들과 만나고 공부하고 싶어서 네, 초딩교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난나의 3가지 해시태그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딜레탕트예요. 되게 있어 보이는 단어인데 네. 멋있어.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찾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욕하는 걸로 쓰던 거예요. 이제 전문가들이 얄팍하게 어떤 문학이나 예술을 즐기는 도락가 이런 사람들을 좀 비판하면서 이제 쓰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에 몰입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현대에 더 많아져야지 이제 조금 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취미가 되는 것이 저는 더 아름답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얄팍하면서도 좋아서 하는 그런 지식가를 나타내고 싶어서 이제 딜레탕트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냉소적인 몽상가예요. 두 개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단어거든요. 냉소적이면서도 몽상하는 거.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볼 때는 사실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봐요. 이 문제는 답이 없고 끝났고 우리 사는 사회는 이런 거는 정말 문제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저는 미래관은 좀 낙관적이거든요. 왜냐면은 현실 문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냉소적으로 날카롭게 비판하면 할수록 저는 그 안에서 이제 그렇다면 뭘 바꾸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바꿔야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을까?까지 고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냉소적인 몽상가 로 이제 저를 좀 설명하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쭉 가져온 관심사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이념적으로는 생태주의에 제가 좀 많이 가깝더라고요. 생태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기후, 자연 환경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어요. 이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방식, 항상 성장이라든지 기본의 틀을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한계 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이념이 이제 생태주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전체 좀 더 넓은 동물권,
기후, 자연 환경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이제 미래가 더 바뀔 수 있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 그 딜레탕트라는 말이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방송하고도 컨셉이 진짜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멋있습니다. 토마스 만이라는 작가는 엄청 깠어요. 아, 네, 진짜요? 토마스 만이 토니오 크레거라는 책이 있는데 천진난만한 딜레탕트를 엄청 싫어하세요, 이 작가님이. 그 작가님이 언제 시대 사람인가요? 작가님 시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최근 어, 작가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신 거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확실합니다. 약간 옛날 사람이긴 해. 그렇죠. 토마스 만에서 엄청 깠어요. 음. 깠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시대가 안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는 젠젠이고요. 저는 첫 번째 해시태그를 비합리적 소비자라고 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드렸듯 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으로 공부를 했는데 소비자학과라고 하면 좀 신기해 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학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공부를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맨날 그 합리적 소비자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제로는 비합리적 소비를 굉장히 즐기고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충동적 구매. 비합리적이네요. 네, 너무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학교나 뭐 사회에서 해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굳이 왜 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합리적 소비자라고 정했고, 두 번째는 경험주의자예요. 뭐든 부딪히고 보자, 일단 하고 보자. 이게 제 인생 좌우명인데요.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프랑스에 교환학생을 가고 뉴욕에서 막 인턴을 하고 아무 계획 없이 혼자서 남미 여행을 가서 현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어제는 연남동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하고 먼저 그냥 부딪히고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깊게 사고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서 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팟캐스트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돼요. 버스킹도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언제 할까요? 날 잡아. 저희 방송이 정말 유명해진다면은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가져서 젠젠님의 버스킹을 와. 들어보는 노이만이 시간을. 멘트 치고. 와,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욜로가 아닌 최강 욜로라고 정했는데 왜 욜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미래보다는 현재를 충실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넌 욜로야, 넌 정말 최강 욜로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욜로가 되기에는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정말 확실하게 세워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에서 어쩌다 만나게 되는 것들은 아무거나 약간 끌리는 대로 마구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계획을 엄청 집착을 해요. 다이어리도 쓰고 스케줄러도 쓰고 계획에 되게 집착을 하는데 또 엄청나게 즉흥적인 계획이 욜로인 그런 사람입니다. 와, 저희 방송 컨셉하고 정말 잘 맞네요. 안 맞는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안 맞는 사람은 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안 맞지 않나. 네, 저 노이만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등학교 물리교사인데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수학과 과학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도 이렇게 기술자로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시태그로는 저는 약간 기술 만능주의자에 속해요. 제가 살아가는 시대 내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AI와 같은 기술이 이제 사회에 미칠 영향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할 마지막 해시태그는 컴퓨터 언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국어를 통해서 대화하지만 컴퓨터와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대화하는데요. 컴퓨터를 통해서 제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정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을 걷게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듣기만 하는 음악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인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이만님 과학 그만두시고 뭐 라디오 DJ나 이런 거 하셔도 될 것 제가 같아요.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자요 이런 거 한번 해줘요. 일단 끝날 때 잘 자요. 노이만님의 잘 자요 한번 듣고 저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주제인 밀레니얼 세대가 발라본 밀레니얼 세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후에 두 번째로는 각자 관심 분야에서 바라본 밀레니얼 세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난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사회에서 이제 청년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청년 실업률, 뭐 청년 빈곤, 뭐 삼포 세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갈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90년대생이 지금의 딱 청년이고 이제 사회 소비자층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떤 조금씩 이제 일을 뭐 대리급 그 이상까지도 가는 지금 시기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청년 담론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냐를 생각해 봤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해 주신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주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얄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년 하면은 다들 최소한 뭐 대학에 다니고 대학을 졸업했고 그다음에 뭐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뭐 결혼 이런 미래 계획을 짜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 주변 청년들이 다 그런가? 대학을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또는 취업에 있어서도 뭐 평생 직업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결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우린 정말 다양한 옵션들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시선들이 사회에서 보는 거는 하나같이 윗세대가 아래 세대를 내려다보면서 얘네들은 왜 이래? 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한 게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결국에 그들의 분석이 어느 정도 관찰자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세대들,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왜 그런가? 또는 진짜로 그런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왜 그럴까를 이제 직접 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보는 그런 기획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둘째로는 오로지의 기획 의도가 이제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딱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모두 다 밀레니얼 세대라는 공통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갈 다양한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의 공통 기반인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도 한번 소개하고 또 그 안에서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 주제에 정말 좋은 게 저희 전부가 밀레니얼 세대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밀레니얼 세대 안에서도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 주제에 다루기에 정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주제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어떤 나이대로 어떻게 세대가 나눠져 있는지, 밀레니얼 세대는 어떤 세대인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세대 정리를 먼저 하자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대 정리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별로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뭐 일제감정기 세대, 광복세대, 한국전쟁 세대, 386 세대, 뭐 에코 세대 등이 있지만 이런 게 그냥 그 시대를 말하는 거지 정말 세대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미국, 유럽 기준으로 세대 구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일단 여러분께 세대 구분을 해서 어떤 세대가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요. 베이비 부머는 1946년부터 1964년 출생이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중간에 6.25 전쟁이라는 특수한 그런 시대 배경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5년부터가 베이비 부머 세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 출산율이 굉장할 때 태어난 세대이며 이 기간 동안 무려 1,60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미국의 황금기에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부터 미국은 정말 부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베이비 부머 세대이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자연스레 아이를 많이 낳고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이 뭐 한국전쟁쯤 그쯤이어서 굉장히 가난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도 1955년부터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한다고 저는 보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도로 급성장했기 때문에 저희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X세대인데 X세대하고 베이비 부머 세대 전에 중간에 우리나라 세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386 세대라고 있어요. 한국에는 베이비 부머와 X세대 사이에 386 세대라고 존재를 하는데 이 세대는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80년대 대학에 다니며 학생운동,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라고 합니다. 386 세대는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정치적으로 개혁을 지지하는 등 진보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정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386 세대이신 분들이 지금 진보 정당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보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득권층. 맞아요. 그게 386 세대인 것 같아요. 왜 진보였는데 보수가 된 걸까요? 그거는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X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X세대는 1965년부터 1980년대 출생자들을 X세대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부르는데요. 저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X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X세대가 풍요로움을 누린 첫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X세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부유하게 산다. 이런 통념을 처음으로 깬 세대입니다. 이거는 미국과 유럽 기준이고요. 이전 세대들보다 맞벌이나 이혼 가정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훨씬 독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혁신시켰고 처음으로 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눈뜬 세대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많이 위기를 겪은 세대이기도 하며 그래서 그런지 조건에 따라 직장을 자주 옮기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X세대의 사례도 제가 좀 따로 가져왔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X세대는 1970년부터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당시 X는 정의할 수 없음을 의미했는데요. 제1기획은 X세대를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개성파였으며 경제적 풍요 속에 성장했던 사람들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세대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대는 워크맨, 카세트 플레이어죠. 워크맨 그리고 삐삐 무선 호출기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1994년 처음 치러진 수능을 경험한 수능 세대라고 합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으로 한국 사회를 짓누르던 반공 이데올로기에서도 정신적으로 해방됐다고 합니다. 이 세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을 제가 꼽자면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렌지족도 이때 세대 말하는 거죠. 제가 사실 오렌지족에 대해 잘 몰라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약간 네네. 이 세대 때 이제 최초로 부모의 돈을 쓰는 청년 부유층이 이제 아.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굉장히 좁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압구정 쪽에서 이제 부모의 돈을 이렇게 쓰면서 뭐 소비, 향락, 뭐 그다음에 좀 문란한 성생활, 그리고 뭐 허무주의, 뭐 이런 걸로 대표된다고 하는데 이제 욕을 많이 주로 먹었었죠 이때 이런 청년들이 있다. 막 요즘 청년들은 그때 그런 욕들이 뭐 이때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라떼는 말이지가 시작되지 않았나. 저 처음에 X가 욕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얘네들 왜 이러냐. X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 지은 것 같아. X로 지어버리면 이제 Y, Z로 가는데 이제 끝났어 이제. 맞아요. 그다음 어떻게 할 거야? AA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X세대를 지은 사람들이 좀 미래를 내다봤으면 A세대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A 세대라고 이제 지칭을 한대요. 아 그래요? 근데, 맞네. 네, 왜냐면은 그게 A가 이제 지금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AI 기술을 되게 어릴 오. 때부터 끼워 맞추네요. 네, 맞아요. 스토리텔링을 잘했네요. 그다음 B세대는 뭘까? 네, 궁금하네요. AI 하면 저희 노이마님이 또 전문가신데 그렇죠. AI 하면 제가 나중에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네. 나중에 노이마님 나중에. 특집 때 AI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저희 주제죠.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가고 싶은데 밀레니얼 세대는 1981년부터 1996년 출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통상적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청년층에 해당하는 세대인데요. 이 세대의 제일 큰 특징이라면 어릴 때부터 첨단 기술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 세대에 비해 개인적이며 소셜 네트워킹, SNS에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특히 베이비 부모 세대에 대한 반감이 심하며 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성향을 주로 띠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 부모 세대와 X세대 전에 386 세대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386 세대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릴 Z세대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Z세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첨단 기술이 있는 상태로 태어난 거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유아기 어릴 때 이제 첨단 기술이 등장을 해서 그런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아, 그쵸. 유아기 때 나왔어요? 언제 나오셨어요? 이러면 또 나이가 밝혀지지 않나요? 대충 추리하는 거죠 뭐. 저는 유아기 때 아니잖아요. 그쵸. 중고등학생 때? 네, 청소년 때? 다 청소년 때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니네요. 네. 넘어가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첨단 기술이 스마트폰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말고도 뭐 윈도우 XP,
98을 넘어선 그런 윈도우도 추억이네요. 저희 어릴 때 나온 것 같고 밀레니얼 세대가 약간 뭐랄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둘 다 겪어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Z세대로 넘어갈 텐데 Z세대는 통상 1997년부터 2012년 출생을 Z세대라고 칭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현재 어린이 청소년층에 해당하는 세대가 Z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나펄스님께서 말씀드렸듯이 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태어난 세대라고 하고요. 심지어 뭐 요즘 애들은 TV에 그 손가락 그 확대할 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확대할 때 이게 손가락 2개 벌리는 거. 그거를 애기들이 막 TV에다 하고 그런대요. 그런 것처럼 애들이 스마트폰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접하면서 태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왜 지금 통화 그 표시 보면은 수학이잖아요. 네. 전화기. 맞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른대요. 왜냐면 그런 전화를 본 적이 없고 항상 이제 네모난 스마트폰만 봤기 때문에 왜 전화가 그 표시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슬프게도 저는 압니다. 그리고 Z세대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스마트폰 이외에도 Z세대는 세계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태어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을 보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그때쯤에 그 맥도날드를 가는데 한 흑인 남성분이 거기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남성분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남성분께서 저를 보더니 와 이렇게 말하셔가지고 근데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지하철만 타도 외국인이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계화가 진행된 다음에 태어난 세대가 Z세대라고 합니다.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지금 규정한 성향이 나이가 먹어서도 유지가 되느냐가 좀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386 세대는 사회를 진출한 뒤에도 정치적으로 개혁하는 진보 성향을 가진다.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지금도 진보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게 몇 살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모호해서 그냥 이제 밀레니엄 세대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노출이 많이 된 세대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뭐 개인적이고 이런 것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이게 또 나이에 따라서 달리는 것도 있죠. 그 예전에 처칠이 한 말 중에 20대인데 진보가 아니면은 심장이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근데 40대가 되어서도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 세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뉘는 이유는 사회의 모습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회 모습이 다르면은 저는 분명히 그 시대를 아우르는 분위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이제 네. 그 세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나 사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데 제 말은 뭐냐면 그렇다면 200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공집합이라는 거지 그게 특정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386 세대나 뭐 X나 Y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는 좀 의문점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세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이 세대는 이렇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세대를 규정하고자 하고 그 세대를 어느 정도 교집합으로 묶고자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경향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일반화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밑에 이제 마크님이 말하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 특징을 딱 말하는데 나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폴스님께서는 밀레니얼 세대보단 X세대에 좀 가깝지 않아요? 저요? 야 내가 왜 죄송해요. 이렇게 디스를 제가 왜 X세대예요? 장난입니다. 저 삐삐 몰라요. 이제는 밀레니얼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조금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한 곳에서만 제가 따온 소스이기 때문에 제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겠습니다. 출처는 트렌드 코리아 2019 이제 2020도 나왔죠.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트렌드 코리아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난도 교수님께서 정리한 밀레니얼 세대의 8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나 중모드라고 하는데요. 나 중모드는 그 I 할 때 그 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 중모드로 이렇게 설정한 것 같고요. 이거를 설명드리자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인생의 가치를 나 자신에게 둡니다. 회사나 학교, 어디든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을 즐기고 여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보다 퇴근 후에 취미생활에서 느끼는 나의 행복에 더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어 투잡, 엔잡러가 되어 취미를 제2의 직업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쵸, 이 맞죠? 팟캐스트가 그쵸, 엔잡 중에 하나라고 볼 수 그러면 있죠. 맞네요, 우리 밀레니얼 세대. 저도 좀 껴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감사해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쭉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 모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지. 저는 이게 칼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칼퇴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일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돈을 더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바로 나오는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윗세대랑 많이 갈리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퇴근하면 뭐 하냐. 그분들은 일 외에는 다른 게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취미라고 하는 게 이제 은퇴하실 때 가까이 와서 이제 좀 알아보시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퇴근하면 할 거 진짜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취미를 제2의 직업으로 활용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핫한 유튜브 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는 직장인 중에 반이 유튜브 해야지라는 그런 허언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들 이제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세대인데 이런 게 나중 모드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젠제님도 유튜브를 꿈꾸고 계시지 않나요? 아, 그거 항상 유튜버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해야지 하지만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영상 편집 배워야 되지, 뭐 촬영 기술도 알아야 될 것 같고 컨텐츠도 뭔가 신경을 그쵸. 써야 될 것 같고 막 심적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그런 거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자인 마크님이 말해줄 것 같은데. 마크님 유튜버였어요. 저는 정말 옛날에 유튜브가 뜨기 전에 유튜브를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때 한국 시장을 보고 이건 100% 뜬다 해서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젠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정말 쉬워 보이지만 정말 손이 가는 일이 정말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 현대의 그 직장인들이 퇴사하고 내 카페 차려야지, 창업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아, 맞아요. 이제 그게 그쵸. 유튜브 해야지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모바일계 카페가 된 것 같지 유튜브가. 맞아요. 노이만님네 쪽에서도 많아요? 회사에서도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일단 저도 한번 시도는 해봤었는데 어떤 유튜브요? 다들 이제 과학적 사실들을 편집해서 어. 올리는 그런 채널을 한번 열어봤었는데 왜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서로 다 모르는 스타일이에요. 몰랐어요. 서로 다 이제 올리세요. 창피해서 이제 말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조회수가 3만 나왔는데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때 이제 수익률이 한 1,000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3만이 바로 넘었다고요? 포기했어요. 그래도 3만까지 했으면 계속 하실 만도 한데. 구독자 수가 3만이 아니라 시청자 수가 3만이 그래도, 나와요. 와, 그래 대단하다. 그래도 맞아. 그럼 이 기회를 만들어서 이제 노이만님의 유튜브를 홍보할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오시면 정말 재밌게 4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그 유튜브 이름이 뭔가요? 제 이름으로 찍어 노이만이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는 분은 찾아봐야겠다. 이제 저희 팟캐스트 팬들이 구독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이만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아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이만님께서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뭐 목소리를 좀 활용해서 투잡을 하는 게 좋지 않나. ASMR. 맞아요. 요즘에는 그 뭐 스푼 라디오 이제 생방송 진행하는 그런 어플도 나와가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제 나중 모드라 지금 나중 모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직장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나중 모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집단주의 성향이 강했던 기성세대는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인식을 해서 주말의 근무나 반복되는 야근에 대해 수용도가 높았지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밀레니얼 세대는 불필요한 야근 또는 과도한 회식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기성세대가 바라보기에는 이러한 나중 모드를 가지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말들이 정이 있지, 정이 있는데 회식 참여해야지, 우리 뭐 가족이잖아 이러는데 요즘 세대는 말하는 게 왜 회사에서 정을 찾냐고 그렇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가족한테 그렇게 안 시키잖아요, 사실. 그쵸. 네. 가족한테 돈 안 주고 시키는 가족이 나쁜 신고해야 돼요, 그런 거. 맞습니다. 좀 신고해야 돼. 저희는 학대한다고. 또 밀레니얼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다들 반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블라인드라는 단어이고요. 오픈 블라인드를 설명드리자면은 밀레니얼 세대는 개방되어 있는 오피스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또 회사 내에서도 혼자 쉬거나 생각할 수 있는 1인 공간, 1인 가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그런 혼자 공간에서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속해 있는 IT 분야는 특히 개인의 자유가 이제 일하는 곳에서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헤드폰을 쓸 수 있고요. 앉아서 일어나기가 불편한 사람은 일어서서 제가 업무를 볼 수 있고요. 또 일하다가 졸린 사람은 바로 침대에서 누워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침대도 있어요? 네, 저희 라꾸라꾸가 저희가 항상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와, 뭐 점심을 먹고 졸리면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자유로움이 좀 보장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노이미아님이나 저나 똑같이 이제 뭐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분위기가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정말 눈치 없이 칼퇴할 수 있고 딱 목표치만 달성해서 내가 일 잘하면 그만큼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일하면서 막 음악 들을 수 있고 이게 자유롭기 때문에 이게 저는 사실은 기존에 존재했던 기업들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아니면 조금 그 연차가 있는 중소기업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스타트업 쪽은 젊은 세대가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오픈 블라인드랑 나중 모드가 되게 연결돼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게 그 친분성도 있잖아요. 지하철을 앉았을 때 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 앉냐면 제일 사이드를 앉잖아요. 그게 뭐냐면 타인, 내가 모르는 사람과의 거리의 감이 그 사람의 친밀도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게 30c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cm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리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것처럼 지금 그전에 회사는 공유하는 공간이었고 함께 쓰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너와 내가 분리되는 상황이고 각자의 개별적인 걸 이제 리스펙해주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이해해주고 이런 오픈 블라인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 모드가 이제 공간으로 회사로 들어오면서 그 문화 중에 하나로 오픈 블라인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조금 서구화 돼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왜냐면은 서구는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따라가고 있지 않나. 저희 세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윗세대가 보기에는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혹시 젠제님도 뭐 해외에서 일도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미국에서 일을 했을 때 아무도 안 챙겨주고 이제 혼자서 밥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 그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나한테 내 인생에 뭔가 간섭을 하지 않구나.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고 먹고 싶은 시간에 먹으면 되고 그 뭔가 자유로움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엄청 오랫동안 살다 온 언니랑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언니가 저는 싫어할 줄 알았어요. 같이 12시 땡 하면 같이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냥 이게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인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한국의 이런 정 같은 걸 조금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조금 신선했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 언니도 밀레니얼 세대였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베이스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챙기는 게 오히려 더 신선하고 거기서 이제 다른 또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맞아요. 막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막 뭐 다 가야지 회식 남이지. 전체 참여 막 갑자기 막 이런 거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점심시간에 어떤 개인적인 걸 존중해 주는 게 훨씬 자유라든지 존중을 느끼는 거죠. 저도 이제 일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는데 그 점심시간에 상사랑 같이 먹다가 체한 적이 진짜 많아요. 그 제가 먹고 싶은 시간이라든지 메뉴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였고 그래서 이제 혼자 먹을 걸 정해가지고 혼자 먹는 거에 너무 엄청 편하고 그때 이제 약간 생각도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막 그 고독한 미식가라고 해서 혼자 밥 먹으러 다니는 그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긴 한데 그런 프로가 또 인기가 많은 것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의 어떤 소중한 일탈이기도 하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이기도 하고. 저는 일하면서 상사랑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애들이랑만 먹어가지고 근데 애들이랑 먹어도 체하긴 해요. 애들이 막 말 걸고 막 그쵸, 흘리고 막 이러면은 체하긴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학교에서는 그것도 업무 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그렇죠. 왜냐면 음. 그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막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선생님 뭐 흘렀어요. 넘어졌어요. 치워주세요. 제발 밥만 먹자. 선생님 이거 안 먹겠어요. 이거 2개 먹어야 돼. 몇 개 먹어야 돼. 맞아요. 버리면 안 돼요. 맞아요. 검사도 다 해줘야 되고. 근데 검사는 전 없었어요. 이 검사 이거 했는데 어쨌든 뭐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효율주의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란 낭비하는 시간이나 에너지 없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의에는 필요한 사람끼리 모여 필요한 이야기만, 보고와 절차는 간결하게,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효율 생각하는 것도 제 친구가 이제 카카오에서 일했었는데 거기는 PPT도 안 만든대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업무 내용만 딱딱딱 적어가지고 전달하고 바로 끝내고 그리고 진짜 회의 오래 가는 거 특히 막 약간 순서 있잖아요. 막 그리고 약간 의전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요즘에 막 펭수 이런 캐릭터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이 유행을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의전이라든지 형식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것만 짚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IT나 이런 약간 스타트업 같이 약간 좀 최신 기업이나 약간 좀 트렌디한 기업들은 그런 문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폐쇄적인 문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공장이나 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무슨 말이면 군대에서 장군님 일로 와보십시오. 이게 A4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전쟁이 하면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그 회사의 특성이나 그 회사가 갖는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효율을 바라보는 관점이 옛날에는 좀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대기업이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지만 걔네들은 되게 이제 그런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되게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효율을 바라보는 잣대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게 요즘에 그 스타트업에서의 거의 교과서는 린 스타트업이잖아요. 맞죠. 그 책이 있는데 그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목표를 딱 정하고 정확히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물품을 만들어내고 그제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는데 린 스타트업은 바로바로 프로토타입을 바로 시장에 풀어서 반응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이나 이제 와디즈 이런 경우도 적은 소자본으로 나 이런 거 만들 건데 어떻게 반응이 오면은 그때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또다시 이제 개선된 타입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런 게 이제 효율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던 거는 그냥 목표가 주어지면 그걸 위해서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없애고 진행을 했다면은 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고. 망하든 말든 그거의 반응을 보고 그걸로 인해서 개선해서 최고의 결과치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